일단 서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저 송은혜입니다. 아마 저랑 만나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프랑스에 산 지가 17년 됐어요.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항상 프랑스어로 프랑스 학생들만 만나다가 한국 분들 만나서 모국어로 강의하니까 정말 좋네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 6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제가 뭐를 했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피아노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파이프 오르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르간도 공부하고 합시코드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음악학하고 그 다음에 합시코드 더 공부했고 피아노 반주 공부했고 교육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줄줄이 계속 공부만 계속 하다가 지금 강의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한 악기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모자라는데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계속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돼서는 어떤 전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대중하고 만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야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수윤어머는 제가 사실 전에도 인문학 강의나 이런 쪽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단체는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다른 분야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매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 겨울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와서 그때 바흐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해서 바흐 골드베르크 연주곡이랑 여러 가지 곡 연주해드리고 나서 여름에 와서 강의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인문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강의를 해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많이 그런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프랑스에서 제가 가장 처음에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프랑스 정원에 갔더니 여러 나무, 여러 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같은 나무가 쭉 줄 서 있는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나무가 크게 다 다른 거예요. 꽃도 다 섞여 있고요. 근데 그렇게 섞여 있을 때 생겨나는 그런 다양성? 그 안에 생길 또 그 다양성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가운데서 비율이나 조화를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하고 세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음악을 대할 때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전공하신 것들이나 지금 계신 분야들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음악과 내 삶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음악을 더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연주를 하고 집에 와서 음악을 안 듣고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 제가 요번에 6번 강의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음악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겉의 표면만 듣게 되면은 남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뭐 작곡가도 많이 아실 테고 음악가 뭐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테고 또 음악 어떤 목록 리스트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 정말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내 언어로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괜찮겠죠? 자, 제가 제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뭘 주셔야겠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뭐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다 클래식 음악을 다 좋아하실 테고 그건 맞죠? 혹시 지금 악기를 배우고 계시는 분이나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네. 용감하게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악보를 읽을 줄 안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어디가 음이 도이고 뭐 이런 걸 안다. 뭐 이런 거. 사실은
한국의 음악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쵸. 그렇게 그러면 읽는 적이 배운 너무 다르죠, 두 개가. 읽는 적을 배운 적이 있다. 좋죠.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음악 과목을 포기하게 될 때가 음정 나올 때쯤에 아마 포기들 하셨을 거예요. 2도, 3도, 뭐 장단점 이런 거 나올 때,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앞부분 딴 얘기 좀 하고 나중에 제가 사실은 음악이 다른 어떤 예술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장벽이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전문 용어들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음악만 들려드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설명하기에 그 구체적인 단어가 없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림은 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래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음악은 그 단어가 없으면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제가 악보의 역사를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뒷부분에 그동안 보시면서 야, 내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진짜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기본 단어, 개념들 그리고 직접 내가 악보에 써가면서 연습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6번 강의 동안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악보의 역사와 악보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준비한 것이 악보 역사 얘기하지만 그냥 악보 역사 얘기하고 악보 읽기만 배우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왜 이런 식의 악보가 생겨났는지 어떤 음자리표를 쓰게 됐는지 왜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지 왜 우리는 다라마바 사가나다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음자리표를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해 하는 일까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악보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초기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초기 음악이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악보, 선율이 뭔지, 순차 진행, 도약 진행이 뭔지 그 다음에 음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화성, 조성, 음표, 쉼표, 협화음, 불협화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드릴 건데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일단은 이해하시면서 아마 6주 동안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좀 젖어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강의의 좋은 점이 뭔가요? 모르시면 바로 손 들고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용감하게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시의 리듬에서 음악의 리듬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텍스트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실러브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곡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샹 바티스트 룰리의 서민귀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페라 코미크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18세기 음악이거든요. 17세기 음악인데 17, 18세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프랑스 음악인데 근데 그쪽 장르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리듬과 장르 이런 오페라 코미크에서 가사를 설명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말로 가사하고 음악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시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시를 우리 낭송을 해보셨겠지만 그냥 밋밋하게 낭송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리듬감이 어떻게 음악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지 그리고 음악으로 했을 때 어떻게 긴장을 주고 이완을 했을 때 그 음악이 그런 굴곡이 생기고 아름답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서고, 프랑스 무용 모음고, 그 다음에 가사와 음악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아주 밀접한 것도 있고 거리가 아주 먼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동어 반복이에요. 사실 말로 하면 동어 반복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음악은 들으면서도 제가 이게 하늘이에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 저게 하늘이야?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좀 기본적인 느낌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 감정 표현,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두 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강의는 바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바흐를 이야기하면서 바흐 이전의 몬테베르디, 또 바흐 이후의 바흐 아들들, 그래서 그 바흐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음악의 시대를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아까 그 종교적인 느낌이 난다, 홀리한 느낌이 난다, 이런 식의 느낌들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바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위법이나 화성, 카눈, 후가, 통주적 음악 이런 용어들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런 용어들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나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문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텍스트와 음악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텍스트 없이 음악 자체가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소나타 형식이거든요. 그 형식이라는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음악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지, 그래서 형식, 소나타, 그리고 소나타가 항상 기본이 되거든요.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그런 소나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나타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게 현악 사중주나 교향곡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악곡과 형식의 관계.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소리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해부할 수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 강의 때 클래식 장르를 찾아서, 장르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오페라도 잘 아시고 오라토리오도 잘 아시고 뭐 독주곡들도 많이 아시고 하는데, 그 장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정말로 이 부분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제가 키워드들을 쭉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항상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짚어서 해드리면 아마 아, 이 부분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그래서 장르에서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세기 클래식 음악. 제가 맨 처음에 베리오로 여러분을 유혹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0세기 클래식 음악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어려운 곡들이 많고 시끄러운 것도 많고, 솔직히 쉔베르크 같은 경우에 들으면 별로 아름다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음악을 들을 때 그게 즐겁게 들릴 수 있는지. 아까 베리오 들으셨지만 사실은 베리오는 쉔베르크 이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막스 리히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책에도 다뤘기도 했었는데, 뭐 어렵기만 한 게 20세기 음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작곡가가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와 또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조성 음악이나 이미 그 전에 알고는 익숙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끼워 넣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세기 음악이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20세기 음악을 즐길 수 있는지 그 설명하면서 조성음악, 인상주의 음악, 다조성음악, 무조성음악, 음열주의, 미니멀리즘, 폴리리즘, 페이징, 사운드스케이프까지. 어렵게 들리죠? 들으면은 훨씬 더 쉽게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강 해서 이번 여름 동안에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할 건데 아직 이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겨울에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리아로 시작을 해서 30개의 변주를 지나고 다시 아리아를 들을 때 그 나의 모습은 처음과 똑같은 것을 연주하는 걸 듣지만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아리아를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6번 강의를 들으신 후에 마지막에 끝날 때 아리아를 한 번 더 연주를 할게요. 그때 6번의 변주라고 얘기를 하죠. 6번의 변주, 음악 변주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할 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느낌을 어디 노트를 써놓으시든가
그리고 나중에 강의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지금 세이킬로스의 비문이라고 적어놨는데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이 있나요? 다 읽으셨나요? 여기는 이게 제일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아마 다 읽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이킬로스의 비석입니다.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883년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서 오스만 철도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된 비석이에요. 당시에 같이 있었던 윌리엄 램지 경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는 뭐가 적혀 있잖아요, 비석에. 그래서 아, 이거 뭔가 특별하다 생각해서 바로 탁본을 떴던 거예요. 이게 탁본입니다. 근데 사실 항상 그렇듯 기업가들은 뭐가 있는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뽑아서 자기네 집에 꽃병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악보였다는 거죠. 기원전 2세기경 악보. 그리고 현존하는 악보들 중에 가장 오래된 악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냥 글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악보다. 사실은 이것을 보고 20세기의 학자들이, 음악학자들이 현대 악보로 옮긴 것들이 있어요.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1세기경에 있었던 음악학자 겸 이론가 겸 그런 수학자인 천문학자였던 사람이 그때 만들었던 어떤 기보법 체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대 악보로 만들어서 지금 그 현대 악보를 보고 연주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듣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일부러 사실은 유튜브 링크를 드릴까 하다가 직접 찾아서 들으시면은 아마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여러분께 그냥 제목만 드렸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되게 많죠? 종류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어요. 노래만 나오는 것도 있고 악기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동양인이 부르는 것도 있고 완전히 악기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로 막 뭐 현대음악이라고 하긴 뭐하고 대중음악 가수들이 부른 것도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식의 악보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연주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 해석의 다양성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게 점점 현대로 올수록 그 현대 해석의 그런
마그주라, 그러니까 어떤 범위나 그런 자유가 허용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제 연주장을 가거나 연주장 가면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 저기 틀렸네. 저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개인의 해석의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악보들을 보면은 그런 해석의 폭 자체가 아예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은 들으면서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좋은 게 자기 취향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뭐가 옳다 그르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면서 그런 식의 어떤 다른 타인이 결정해 놓은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공명하는 걸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음악을 듣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 모습을 직접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곡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나왔던 그 악보, 보기에는 그냥 알파벳이었고 그냥 기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악보를 현대 악보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악보가 생겨요. 악보를 못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피아노로 잠깐 쳐드리면은 이런 식이었다. 이런 간단한 멜로디거든요. 근데 듣기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듣는 노래 같이 들리죠. 어떤 가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텍스트 자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텍스트는 악보가 쓰여져 있지 않은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트에 악보 그 기보법이 적혀져 있었던 것인데, 처음에 악보가 없는 부분은 그 가사는 이래요. 이 비석은 상이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이다. 영원한 기억을 위한 불멸의 상징으로 세이키로스가 여기에 놓음. 그러니까 비석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노래 부분. 지금 여기 그 그리스어로 적혀 있잖아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있어요. 이 가사가 뭐냐면, 살아있는 한 빛을 발하라. 그 무엇으로도 슬퍼 말라. 생은 짧고 시간은 끝을 부르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사를 딱 보면서 제가 이 챕터의 제목을 돌에 새긴 영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하고 너무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위로를 받고, 음악의 역할이 항상 그 영혼을 만지고 위로를 하고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준비를 했거든요. 처음에 노래 이 부분은 이 위에 악보를 그대로 노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습니다. 노래 너무 사색적이죠? 비 오는 날하고 잘 어울리게. 자, 그 다음에는 리라,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셨죠? 하프처럼 생긴 그 악기로 직접 연주하는 거 좀 긴데 비 오는 소리하고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죠? 사실은 지금 들으면서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그냥 멜로디, 제가 쳐드린 멜로디, 또 노래한 멜로디, 그 멜로디를 이 리라로 연주한 사람은 계속 변주를 하잖아요. 조금 자기가 뭐 음을 더 추가를 하고 리듬을 조금 더 변형하고 성부를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계속 변형을 시켜요. 이런 변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으세요. 음악에서 어떤 음악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음악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게 기억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악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반복되는 부분이 항상 어떤 건축물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여러 번 그 멜로디를 듣고 나니까 멜로디가 귀에 잡혔죠. 또 굉장히 짧은 멜로디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또 변주를 계속하면은 그래도 그 멜로디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뭐가 반복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뭘 더해서 이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건 이래서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다. 반복이 어디서 되느냐. 이게 나중에 구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아요.